폭우가 쏟아지는 정문 앞 찢긴 외투를 걸친 그녀는 끝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위는 비웃었고 중령은 돌아가라며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수사과가 움직이고 헬기 3대가 연병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리는 순간 부대 전체에 숨이 떴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산악지대 부근에 위치한 육군 보병대 위병소 앞에는 찬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숲을 둘러싼 안개가 철조망 너머로 천천히 밀려왔고 아직 잎사귀를 피우지 못한 나목들이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었죠. 정문 앞 콘크리트 바닥엔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성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윤지안이었습니다. 짙은 코트는 어깨 쪽이 단정했고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딸기 우유 2개와 사탕 몇 봉지, 특별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최건우가 즐겨 찾던 것들이었죠.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것들, 현장 먼지를 털며 새방으로 돌아가던 밤마다 피곤해 책상에 눕기 전 하나씩 뜯던 간식들이었습니다. 윤지아는 그것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건우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다 알고 있었죠. 이등병 최건우는 20살이 아니었습니다. 31살이었죠. 군번은 제일 빨랐지만 나이는 부대 내에서 최고령이었습니다. 그가 늦은 나이로 입대한 까닭은 오직 하나, 법관이 되기 위함이었죠. 스물부터 대낮엔 노가다 현장에서 뛰고 야간엔 단칸방에서 법학서를 들여다봤었죠. 무려 9번이나 낙방했습니다. 한 번 실패할 적마다 어떤 것들이 서서히 달아갔습니다. 체력도 프라이드도 앞날의 기대치도 지갑은 텅 비기 일쑤였고 지인들은 하나씩 곁을 떠나갔습니다. 장래성 없는 이에겐 낭비할 틈이 전혀 없다는 듯 이런 반구 변명조차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 시절 윤지안이 곁을 지켰습니다. 두 남녀가 최초로 마주친 건 우연이었지요. 현장 근처 마트에서 심야 알바를 하던 윤지안과 일과 후 방문한 최건우, 초반엔 그저 단골 고객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러다 어느 늦은 밤 가방 속 법서들이 떨어졌고 윤지안이 주웠습니다. 책장 모서리에 빽빽이 적혀 있던 글귀들. 그 흔적을 보면서 윤지안은 일절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려주었죠. 그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십수번의 고백 끝에 최건우가 다 놔버리겠다 했을 때 그녀는 지그시 그의 눈을 응시하다가 차분히 전했습니다. 건우 씨, 단 한 번만 더. 그 문장이 다였습니다. 이성적 설득이나 따스한 위안도 아니었죠. 단지 그 짧은 외마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한 권유가 최건우를 또다시 좁은 책상 앞에 붙들었습니다. 캄캄한 새벽 2, 3시 수전증이 올 듯 피로할 때도 그 음성을 곱씹었죠. 놓고 싶을 때마다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연약한 듯 보여도 묘하게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합격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그날 밤 최건우는 윤지안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부터 갈게. 윤지안은 그 선언에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났는데 이젠 숨 좀 돌릴 텐데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윤지안 역시 쉬지 못했죠. 생계를 위해 마트 밤샘을 하고 주말엔 대리 콜을 잡았습니다. 묵묵히 최건우의 뒷바라지를 해왔죠. 불평 한 번 없이. 하지만 윤지안은 그런 속마음을 일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맞다고 믿는 길이라면 가세요. 그것이 윤지안이 최건우에게 남긴 끝인사였습니다. 입소 전날 밤 둘은 줄곧 침묵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지안은 깊은 정적 속 손을 뻗어 최건우의 손목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이렇게 최건우는 늦은 나이 훈련병이 되었습니다. 윤지안은 그 후로도 매일 일상을 지속했습니다. 아침에 깨어 출근을 하고 밤에 귀가하고
주말에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편지 대신 직접 면회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밤 최건우의 음성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감정을 참는 듯한 기운. 내용은 평범했지만 윤지아는 곧장 감지해냈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그의 음성을 들어왔기에 미세한 떨림이 발생해도 알아챌 수 있었죠.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다는 걸. 그래서 꼭두 새벽에 눈을 떠 이리로 향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지아는 정문 내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연병장 부근에서 기압이 터져나왔고 내무반 유리창엔 빛이 번져 있었죠. 지극히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지안의 시선은 어느 한 창문에 꽂혔습니다. 어떤 이가 창문 저편에서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죠. 유리창엔 굵은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속의 이목구비는 뚜렷했습니다. 최건우였습니다. 그의 표정 윤지아는 그 모습에서 어떤 낌새를 챘습니다. 창문과 빗줄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좌측 눈 밑 그리고 턱 주변에 시퍼렇게 번진 타박상이었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아니었죠. 고작 2, 3일 안짝에 난 상처였습니다. 윤지안의 심장이 한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은 종이 가방을 유독 세게 붙잡았습니다. 안색은 일절 변함없었죠. 그러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은밀히 그리고 차분히. 직후 경비소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 최건우 대위가 걸어 나왔습니다. 제복은 말끔했고 발걸음 속에는 우월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윤지안을 마주치자 위아래로 느긋이 훑었습니다. 부끄럼이 일절 없는 눈빛이었죠. 비를 맞으면서 있는 민간인 여성. 그 시선 속에는 벌써 결론이 서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이 최건우는 턱을 살짝 들면서 물었습니다. 누구 보러 왔습니까? 최건우 이등병입니다. 최건우는 픽하고 웃었죠. 옅은 웃음이었으나 그 속에 담긴 모멸은 적지 않았습니다. 오, 저 늙은 신병. 윤지안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굳었으나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늙은 신병이라니요. 최건우는 코웃음 쳤네요. 윤지안의 말을 노골적으로 묵살하듯 도리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훈련도 못 따라가고 선임들 말도 똑바로 못 알아먹는 부류이요. 연세는 제일 많으면서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사법고시 붙었다고 거들먹대던데요. 윤지안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떨렸던 이유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최건우가 그 일을 남들에게 떠벌렸을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이처럼 조롱거리의 소재로 쓴다는 사실이 윤지안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후벼 팠습니다. 그걸 어떻게 최건우는 코웃음 쳤네요. 부대는 다 합니다. 윤지안은 느릿하게 숨을 뱉어냈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커졌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무반 창문 너머로 최건우가 줄곧 이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안은 그 표정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피멍들, 터져버린 입술,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맺힌 것 죄책감이었습니다. 부인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게 된 것에 대한 윤지안의 시선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윤지안은 차분히 말했지요. 신랑을 만나겠습니다. 짧은 선언이었습니다. 협박도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건우 대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윤지안을 쳐다봤습니다. 이어서 픽하고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훈련 중입니다.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오전 훈련은 벌써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비소 옆에 서 있던 사병 하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병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 지금 내무반의 최건우는 손을 뻗어 조용히 하라는 낌새를 보냈습니다. 사병은 곧 입을 닫았습니다. 그 찰나의 장면을 윤지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을 막았다는 것, 게다가 막히는 찰나 사병이 눈을 피했다는 것. 윤지안은 진실을 읽었습니다. 최건우는 윤지안 쪽으로 한쯤 걸어왔습니다.
빗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뚜렷했습니다. 부대가 놀이터인 줄 압니까? 윤지아는 뒤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외투 어깨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윤지아는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퍽 났고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랑 상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건우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굳음이었습니다. 조소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척 매서운 기운이 들어찼습니다. 윤지안의 말이 도를 넘었다고 여겼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여성을 이곳서 돌려보낼 요량이었는지 최건우는 턱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군부대에 무단 침입하겠다는 겁니까? 윤지아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랑이 맞은 것 같습니다. 일순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소 안에 서 있던 사병들이 동시에 시선을 아래쪽로 내렸습니다. 최건우의 시선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찰나이었지만 그 속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어서 그 당혹은 바로 분노로 덮였습니다. 최건우는 돌연히 손을 뻗었습니다. 윤지안이 쥐고 있던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낙채듯 아사가 바닥에 던졌습니다. 초코 우유가 땅바닥 부딪히며 터졌습니다. 우유가 빗물과 엉켜 시멘트 바닥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과자 봉지도 같이 쏟아졌습니다. 윤지아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건우가 외쳤습니다. 여기서 부대 훈계하러 온 겁니까?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최건우는 손을 또다시 뻗었지요. 요번에는 윤지안의 외투였습니다. 어깨 쪽을 세차게 잡아당겼습니다. 찰나적이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뜯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서웁고 짧은 소리. 외투 어깨 솔기가 말끔히 뜯겨져 나갔습니다. 사병들이 굳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음 하나가 정문 앞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비가 줄곧 내렸지만 그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린 듯 하였습니다. 터져버린 외투 어깨 사이로 윤지안의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 찰나 누군가의 눈길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윤지안 목덜미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것이었습니다. 작고 깊게 패인 자국 주변 살각과는 다른 빛깔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지요. 그러나 그 부근에 섰던 병사도 그게 참 무엇인지 알지 못했답니다. 정문 쪽 군인들은 얕은 흉터로만 봤고 최건우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 자국이 언제쯤 무슨 사연으로 패인 것인지 영영이 몰랐습니다. 윤지아는 망가진 우산 몸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호흡이 뙤은 것처럼 고요한 찰나였습니다. 이윽고 윤지아는 두 눈을 들어 최건우를 노려봤습니다. 안색은 여지껏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달랐습니다.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매섭고 아주 짙은 감정이었습니다. 깊이 통달한 고수의 시선, 본성을 완벽히 억압 속에 둔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방금 내 짐을 부순 겁니까? 최건우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소린 아까보다 한결 어색해져 갔습니다. 윤지안의 시선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내 짐을 부를 빛에 성다라도 그는 본심을 감추려 발버둥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부인이 군작전 방해하면은 이쯤은 참으셔야죠. 순간이었습니다. 휴게실 3층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식하게 힘을 실어 여는 소리였습니다. 방문 틈새로 사내가 보였습니다. 최건우 훈련병이었습니다. 부은 안색에 문틈을 쥐고 이곳을 노려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비명소리 건물 마당의 빗속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직후 뒤편 어둠 속에 다른 이가 최건우의 머리를 낚아챘었습니다. 그는 문골이 놓쳤습니다. 방문이 탕 닫혔습니다. 윤지아는 저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닫힌 철문 저 안쪽에서 어떤 짓이 치러지고 있는지 이 끔찍 광경 자체로 뻔했었습니다. 최건우가 비명을 지른 것은 최초였습니다. 견딜 만큼 버티다 감내할 길 없어 터진 절규였습니다. 그 상황 뜻함을 알아챘는지 윤지아는 짐작했지요.
윤지아는 고요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녹슬은 채널이었습니다. 굳이 찾지 않던 채널. 그러나 잊어본 일도 없던 주파수죠. 윤지아는 송신 스위치 올렸습니다. 박태준 제독. 수신자가 응답하자 윤지아는 지시 내렸습니다. 위치 띄웁니다. 통신은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윤지아는 무전기를 치우고 망가진 우산 몸통을 두 손으로 무심히 만졌습니다. 최건우는 뒷짐을 지며 조소했습니다. 대체 찾은 겁니까? 아빠, 백이라도. 윤지아는 최건우를 노려보며 무심하게 뱉었습니다. 금방 소란스러울 겁니다. 최건우는 헛웃음을 냈습니다. 이 말이 경고처럼 울렸겠지만 하찮다는 이유로 휙 얼굴을 피했습니다. 이윽고 윤지아는 입 다물고 서 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건우는 몰랐습니다. 작금의 타겟 위치가 뉘에게 송출됐는지, 그리고 30분 뒤 막사 지붕에 헬기가 떨어질지를 눈보라만 계속됐습니다. 윤지안이 통신을 끄는 직후에 건물 현관 앞은 몹시 적막했습니다. 눈은 지독히 퍼붓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욱 거세진 듯 같았습니다. 윤지안은 현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망가진 우산 몸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진흙에 버려진 커피컵들과 샌드위치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싸늘히 두 눈을 들었습니다. 낯빛은 끝까지 변함없어 보였습니다. 최건우 대위는 오만이 그 위치에서 서 있었지요. 뒷짐을 진 채 윤지안을 굽어 살피는 폼새였습니다. 코웃음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묘히 달랐습니다. 청산 3이라. 청산 3이라. 거슬림이 내면에 싹 트는 듯한. 그래도 최건우는 이 찜찜함을 들켜주지 않으려는 양퍽 세게 떠들었지요. 참 재밌는 짓을 다 보겠네. 윤지아는 어떤 말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박조차 안 했습니다. 그 점 역으로 최건우를 참 미치도록 자극했답니다. 소리 지르면 응수할 수 있지만 무시는 감당할 방도 없었습니다. 윤지아는 약점을 쥐고 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버티며 눈보라만 맞고 있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막사 후방에서 군화음이 터졌습니다. 매섭게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현관이 꺾이며 두 사내가 튀었습니다. 작전사령관 최영호 원사였습니다. 연배는 50 초반 용병직 40년을 넘긴 거물이었습니다. 미간에는 흉터가 그어져 있었고 시선에는 짙은 살기에서 흐르는 위압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살피더니 굳었습니다. 진흙에 버려진 커피컵들, 망가진 우산, 최건우의 태도, 그리고 의자에 버틴 채로 윤지안. 최영호는 흔적들을 매섭게 스치며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관님, 어찌 된 겁니까? 최건우는 성가시단 양팔을 털었습니다. 면회 온 외부인이 깽판 치려는 겁니다. 최영호는 동조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힐끗 재차 윤지안을 굽어봤습니다. 차분히 예의 바르게 복무한 40년 내내 최영호는 허다한 진상을 받습니다. 비는 할머니, 쌍욕한 아저씨, 절망을 삼킨 소녀들. 이 숱한 군상들에게는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본성이 낯빛에 쏟아졌습니다. 경로, 공포이든 수치심이든 그렇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망가진 우산을 쥐고 눈밭 의자에 버텨 있으면서도 무섭게 평온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성품인 듯 최영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이 여인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호는 그 느낌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건우 대위를 향해 주의 깊게만 건넸습니다. 대위님, 사태를 좀 수습하는 게. 최건우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나가요. 최영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병소 측에 있던 병사가 작게 전했습니다. 상사님 이병이 최건우가 수사과에 신고했답니다. 그 말에 최건우의 표정이 일순 굳었습니다. 빠르게 진정했지만 그 짧은 표정을 최영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최건우는 짙은 어조로만 전했습니다. 헉, 사병은 시선을 내리며 답했습니다.
방금 전쯤 내무반에서 연락이 들어간 듯 보입니다. 최건우는 일순 말이 멈췄습니다. 이윽고 지그시 윤지안을 쳐다봤습니다. 윤지안은 의연히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두 미리 짐작하고 있던 마냥 잠시 뒤였습니다. 부대 바깥쪽 도로에서 차량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송 차량이었습니다. 차가 초소 앞에 서 있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인물은 수사과 파견직 박건우 소령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인상은 차가웠으며 걷는 속도는 무겁고 망설임 따위 없었습니다. 그는 위병을 지나치면서 최건우에게 살짝 눈인사했습니다. 이어서 곧장만 물었습니다. 최건우 신병은 지금 어딨지요? 최건우가 반응하기 전에 곁에 서던 사병이 일찍 전했습니다. 내무반에 머무릅니다. 박건우는 즉각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문 최건우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소령, 이건 사소한 영내 안건입니다. 박건우는 발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점검해보지요. 내무반 내부로 다가선 박건우는 최건우와 대면하자마자 발길을 세웠습니다. 일순 정막이 감돌았어요. 박건우는 긴 시간을 징계 조사를 맡은 베테랑이입니다. 폭행 문제, 부조리, 감춰진 사실들. 그 참상을 수많이 겪은 시선이거든요. 두 눈으로 최건우의 상처를 봤습니다. 우측 코 옆에 멍, 입안 쪽에만 갈라진 상처, 나아가 왼쪽 편 이마에 찍힌 흉터, 저항하다가 남은 상흔이었습니다. 박건우는 양미간 좁혔습니다. 정말 사소한 군기 교육 상태가 아니군요. 최건우는 굳게 입술 다문 상태였습니다. 시선을 살짝 내리며 두 눈을 허공에 향해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나직히 질문합니다. 어떤 놈들이 저질렀습니까? 최건우는 찰나 갈등했습니다. 아래십 꽉꽉 깨물었습니다. 병역 내에서 지휘관을 고발하는 행위 자체의 무게감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고발 이후 다가올 날들과 본인을 쳐다보는 시선들, 불이익 따위의 단어 외 표현 안 될 억압감들. 최건우는 미래를 우려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일순 후 고개 들어 박건우를 쳐다봤습니다. 이어서 답했습니다. 중대장 놈이 그 발언 마치는 타이밍이었죠. 내무반 숨막힘이 짙어졌습니다. 박건우의 안색이 식었습니다. 근처에 서던 사병들의 초점이 다같이 발끝으로 꽂혔습니다. 누구든간 숨을 죽였어요. 단어 네 마디가 저 공간 안에 묶인 어떤 이들에게 묵직 울림을 안겨줬습니다. 박건우는 고요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아가 초소 외곽에는 폭우 빗방울 쏟아지고 있었어요. 박건우 장교가 노트를 꺼내들고 5분도 안 지나 막사 분위기는 무겁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담은 병역 내부로 손쉽게 퍼집니다. 막사 안에서 수사과 장교가 신입병과 조용히 면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더불어 그 신입병의 안면에 멍이 남았단 점. 군인들은 입을 닫았지만 시선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골목 어기서 화장실 주변에서 층계 틈바구니로 얕은 불안이 퍼졌습니다. 부대 보급관 최영호 간부는 초소 주변에 붙박혀서 있었습니다. 최건우 리더가 주변을 벗어나라 명해도 최영호는 알맞은 간격을 벌리면서 자리를 버텼습니다. 30년 군 경험이 자신의 일깨워준 점 중 으뜸은 본분을 지켜낼 참 타이밍과 피해야 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순간 버텨야 할 타이밍입니다. 윤지아는 가만히 벤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아진 외투를 붙잡고 양쪽 다리 곁에 뻗은 채 폭우 속에서 꿈쩍조차 안 할 기세였습니다. 이때 부대장 장태환 지휘관 입구 쪽을 밟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까닭이었지요. 수사과가 움직였다는 소식. 장태환은 속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혼란함보다 불만이 펑 넘쳤습니다. 대장 사태를 단번에 파악 후 최건우 장교에게 굵은 저음으로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최건우가 속히 브리핑했어요. 방문한 외부 인분, 군 영내 진입을 부탁했고 수사대에서 당도합니다. 장태환은 턱선을 움직여서 윤지안 방향에 눈빛을 던졌습니다. 이윽고 신경질적 뉘앙스로 던졌습니다. 외부 인분 현 부대 사정이니 물러나십시오. 윤지안은 장태환을 훑어봤습니다. 지휘관 상징인 배지 윤지아는 일순 마크를 살펴보듯 응시하다가 차분히 내뱉습니다. 곧 끝납니다.
장태환은 두 눈을 찌푸렸습니다. 곧 끝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떠나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그 말의 의미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장태환은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평 많은 민원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최건우를 향해 외쳤습니다. 치워라.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굉금이 울렸습니다. 초반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흔히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작전 중인 다른 부대의 헬기일 수도 있었고 주변 부대의 장비 이동 소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도 무섭게 단순히 스쳐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일병 하나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었습니다. 헬기입니다. 그 말에 근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을 봤습니다. 산 능선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 그리고 세 대 전투 헬기였습니다. 무늬도 외형도 보통 부대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체 옆면엔 어떤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는지 아는 군인은 많지 않았지만 직감한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뭔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헬기 세대는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음이 부대 전체를 심하게 울렸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군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취사장에 있던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행정반 창문들이 열리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소음 하나에 굳어졌습니다. 대대장 장태환이 긴장했습니다. 오늘 본부 방문 일정 있었나? 행정보급관 최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장태환은 재차 물었습니다. 작전 지원. 최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장태환의 표정에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잡으며 상급 부대의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헬기 한 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연병장이었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강 기류에 연병장 흙바람 날렸습니다. 군인들이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폭음이 최고조 달했다가 기체가 착륙하면서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로터가 계속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돌풍이 정문 쪽까지 닿았습니다. 윤지안의 외투자락이 강풍에 흔들렸습니다. 윤지안은 그 기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안은 언제 올지 어디에 내릴지 윤지안은 두 눈을 손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 그 손이 무척 짧게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목이 기체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건우 대위는 기체를 쳐다보며 두 눈을 찌푸렸습니다.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전 관련이겠지. 혼잣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해주는 군인은 없었습니다. 탑승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쪽에 있던 군인들이 자신 모르게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장태환 중령은 연병장 쪽으로 발을 옮기면서 계급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최영호 상사는 그 위치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안 쪽을 쳐다봤습니다. 윤지안은 이제 서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세우며 구겨진 외투를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최영호는 그 광경을 보며 단정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사태를 만든 주인이었습니다. 군대 안에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외부인 한 명이 전화 한 통으로 헬기 세대를 부른다는 것. 최영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자신이 군 생활에서 본 일 중 제일 큰 일이 될 것 같다고 빗소리와 헬기 로터 소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장 쪽에서 탑승문이 완벽히 열렸습니다. 탑승문이 완벽히 열리고 잠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부대 안의 긴장을 쫙 높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연병장 흙먼지 계속 날렸고 군인들은 눈을 가리면서도 이목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태환 중령은 연병장 가장자리에 서서
계급표를 확인하려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최건우 대위는 정문 주변에서 팔짱을 풀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뭔가 거물급 인사가 온다는 것을 몸이 먼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체에서 인물이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군복이었지만 보통 야전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예복에 가까운 짙은 색깔, 그리고 어깨에 계급장 별이었습니다.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그 인물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참 적당한 속도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도착지가 확실한 인물의 걸음이었습니다. 부대의 장교들은 특전사 참모총장 박태준 준장을 향해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발굽 부딪히는 소리가 곧 사방에 퍼졌습니다. 각 중대장과 행정반 병력까지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충성을 외치는 고함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박태준 준장은 부하 누구에게도 눈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경내에도 전혀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시작부터 정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장태환 중령이 곧장 나섰습니다. 소속 부대 책임자로서 고위급 상관을 영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장태환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외쳤습니다. 충성 대대장 장태환 중령입니다. 박태준 준장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비켜라. 장태환은 그 지시에 멈칫했습니다. 비켜요. 그 단어가 주는 압박감을 파악하기까지 1초가 흘렀습니다. 무의식 중에 옆으로 한 걸음 피해 섰습니다. 박태준 준장은 곧장 쭉 걸었습니다. 장군은 정문을 지나 비를 맞으며 망가진 코트를 걸친 윤지안의 면전에서 우뚝 발을 멈췄습니다. 그 둘의 거리는 겨우 2걸음 남짓이었습니다. 박태준 준장은 윤지안의 두 눈을 마주본 후 그녀의 찢긴 옷자락을 차분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어떤 감정이 일었습니다. 끓는 분노였습니다. 허나 그는 표정 하나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준장은 천천히 우측 팔을 들었습니다. 거수 경례였습니다. 충성. 입구에 모여있던 전원이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민간인 여성을 향해 경례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해진 코트를 입은 그녀 앞에서 전 장교와 병력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증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목을 쥔 것처럼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최건우 대위의 낯짝에서 비웃음기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놀란 장태환 중령이 입을 뗐습니다. 허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입술만 허망하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장태환은 수습하려 했으나 거기가 한계였습니다. 이어질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일반인에게 경례하는 행위. 그 숨은 뜻을 파악하고자 그의 두뇌가 맹렬히 회전했지만 도무지 납득할 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영호 상사는 달랐습니다. 장군의 경례를 본 찰나에 이미 간파했습니다. 30년의 군 생활. 그 경험이 이 상황의 진실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자세를 바르게 고친 뒤 조용히 윤지안을 주시했습니다.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짐작했던 터였습니다. 그 예감이 마침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준 준장이 팔을 내리며 묵직하게 외쳤습니다. 특전 사령관님. 그 단어가 정적을 깼습니다. 특전 사령관. 이 호칭이 그곳 전원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사병들은 놀라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간부들은 윤지안을 다시 훑었습니다. 찢긴 겉옷, 빗물에 젖은 머리, 무릎에 올린 두 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시각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최건우 대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핏기가 가시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동공이 윤지안의 망가진 어깨 쪽을 향했습니다. 제 손으로 잡아 찢어버렸던 그 순간이 뇌리에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최건우는 입술을 막 달싹거렸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건지 단지 신경이 경련한 건지 아무 음성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윤지안은 박태준 준장이 올린 경례에 묵묵히 목례로 화답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돌려 최건우를 천천히 직시했습니다.
최건우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시선을 떨구려 했습니다. 허나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안광은 사방 어디를 봐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로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지안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건우 대위. 음성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도리어 크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읊조린 소리는 멀리 뻗어나갔고 입구의 전원이 그 말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방금 제 옷을 뜯었죠. 최건우의 입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례하게 떠벌리던 입이 지금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윤지안이 덧붙여 물었습니다. 남편도 구타했고요. 문장이 맺어지자마자 헌병수사관 박건우 소령이 막사 방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윤지안을 보며 명확히 보고했습니다. 물증 찾아냈습니다. 부대 내 공기가 일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상황의 반전은 결코 소란스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적막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직전까지 최건우의 눈치를 보던 사병들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간부들은 애써 서로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장태환 중령은 최건우와 윤지안을 교대로 살피다 이내 바닥으로 눈을 깔았습니다. 빗방울은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박태준 준장은 윤지안 곁에 선 채 건우를 보았습니다.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최건우는 그 정적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 정문 앞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냈던 사내가 이제는 제일 초라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찢겨진 겉옷이 빗속에서 나부꼈어요. 윤지안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동작이 느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눈빛이 전부 그녀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압박을 받지 않는 인간처럼 움직였습니다. 빗줄기에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겉옷 아랫자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찢겨진 겉옷 어깨를 살짝 가다듬었습니다. 어깨 옷감이 완전히 뜯어진 부분 안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그곳을 매만지다가 조용히 자켓을 벗었습니다. 자켓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윤지안의 손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것이었습니다. 직사각형의 얄팍한 케이스. 군용 신분증이었습니다. 윤지안은 신분증 펼쳐서 박태준 준장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에 쥔 채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지안은 박태준 준장이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박태준 준장이 앞으로 두 발 나섰습니다. 그는 부대 앞에 모여있는 간부들과 사병들을 가만히 둘러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준장의 시선은 매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방금 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 박태준 준장이 외쳤습니다. 소개할게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빗줄기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윤지안 쪽으로 고개를 주며 말을 마쳤습니다. 현 특전사령관 짧은 정적 707 특임대 출신 또 한 번의 정적 윤지안 중장. 그 말이 멈추는 순간 정문 앞 공기가 무섭게 얼어붙었습니다. 중장 3 2부대 대대장인 장태환 중령보다 5계급이 높았습니다. 박태준 준장보다도 2계급이 높았습니다. 특전사령관 특수전사령부의 대장. 그 군인이 지금이 정문 앞에 찢겨진 자켓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최건우 대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얗다는 단어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바라는 기스리.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의 상황들이 빠르게 재생됐을 것입니다. 방문 온 일반인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위아래로 훑어보던 표정. 늙은 신병이라고 비웃던 말. 가방을 바닥에 던진 것. 그리고 옷깃을 잡아당겨 찢은 것.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면서 최건우의 양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태환 중령은 얼어붙은 채 있었습니다. 방금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군 내부 사안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별세세게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에게 장태환은 본인이 방금 무슨 말을 한 것인지를 가만히 되짚으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도 지금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병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먹었지만 장교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방금 창문에서 소리쳤던 최건우 그 이등병의 부인이 중장이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사병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선 속에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화 한 통이 헬기 세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최영호 상사는 가만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윤지안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절로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30년군 생활이 자신께 가르쳐 준 것 중 제일 견고한 것.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 최영호는 그 눈으로 방금부터 윤지안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지안은 최영호의 인사를 받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건우를 쳐다봤습니다. 최건우는 그 눈빛을 받자 무의식적으로 차렷 자세가 됐습니다. 발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윤지안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참 무거웠습니다. 분노는 맞서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을 봐온 사람의 시선, 이 사건 전체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윤지안이 외쳤습니다. 최건우 대위. 최건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내 옷을 찢었죠. 그 말에 최건우의 발이 굳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인간이 봤습니다. 위병소 사병들도 최영호 상사도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선 박태준 준장도 증인이 넘쳤습니다. 최건우가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윤지안은 그 말을 듣고 깊게 침묵했습니다. 몰랐다는 것. 그 뜻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최건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윤지안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까? 최건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윤지안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지껏 차가웠습니다.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에 담긴 진심은 뚜렷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 부대에서 다쳤습니다. 그이가 누구의 가족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이 가능했다 믿었겠죠. 최건우는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시선이 어디로도 향하지 않았죠. 박태준 준장이 왼쪽에 있었고 박건우 소령이 오른쪽에 있었고 윤지안이 정면에 있었습니다. 윤지안은 손에 들고 있던 군용 신분증을 조용히 코트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곧이어 찢어진 코트를 다시 어깨에 올렸습니다. 의도껏 그 찢어진 어깨가 보이기에 그것이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박건우 소령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최건우 대위 함께해 주십시오. 최건우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발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건우는 재차 한 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참 짧게. 당장입니다. 박건우는 찬잡게. 당장입니다. 마침내 최건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무겁게 기운 없이 그가 박건우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병사들이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윤지안은 최건우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생활관 유리창에 돌렸습니다. 그 유리창 너머에 최건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윤지안은 그것을 상상하며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비가 서서히 드워가기 시작했어요. 헌병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부대 안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 있던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최건우 대위의 가혹 행위에서 시작됐지만 끈이 풀리듯 그 주변의 비리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최건우만이 아니었지요. 같은 생활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억울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이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발 뒤에 남겨지는 상처. 그것이 때로는 고발 이전보다 더 괴롭다는 것을 박건우 소령은 은밀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활관 병사들을 한 명씩 면접했습니다. 초반에는 입을 다물었습지요. 눈을 돌리고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건우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그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병사의 시선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두려움이었답니다. 그 두려움이 잦아들 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한 명씩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최건우 대위가 처음부터 최건우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까닭은 단순했습니다. 나이 탓이죠. 30살 신병. 부대라는 집단 안에서 그것은 진작 불쾌함의 원인이 됩니다. 고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리지도 않은 연배로는 장교들과 비슷하지만 계급은 아주 낮은 그 어중간이 최건우에게는 거슬렸던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추가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시 시험 합격. 최건우는 그것을 어느샌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곤 그것을 약점처럼 이용했습니다. 사시 시험 붙은 녀석이 왜 이등병으로 기어 들어왔냐고. 공부만 했으면 훈련도 똑바로 해야 맞지 않냐고. 그 조롱이 생활관 안에서 반복됐습니다. 시작은 참 가벼웠습니다. 그러다 매가 됐습니다. 최건우는 처음에 견뎠습니다. 버티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부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자신이 늦게 온 것이 현실이니까. 껄끄러움을 주는 존재인 것이 현실이니까. 그 생각이 그를 몹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몸이 그 한계를 먼저 알았죠. 상처가 낫기 전에 다시 생겼습니다. 입술이 아물기 전에 매번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최건우는 윤지안에게 입 열지 않았습니다. 알면 근심할 것이 뻔했었으니까요. 아니, 근심보다 심한 것을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 점이 두려웠습니다. 윤지안이 행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최건우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끝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곧이어 윤지안이 왔습니다. 조사가 지속되는 동안 부대 안에서 또 다른 소문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건우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같은 내부반 동기 병사 하나가 박건우 소령에게 전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참으로 확실하게 최건우 이등병은 부인께서 생활비를 다 버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까지 박건우는 수첩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곧이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말했습니까? 동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지 않았지만 그저 알게 됐습니다. 소포를 받는 걸 보면서요. 소포였습니다. 최건우는 윤지안에게 소포를 자주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소포를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건우가 받는 소포는 무척 달랐습니다. 상자가 매번 같은 모양이었고 무게도 똑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었습니다. 외박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도 소포는 왔습니다. 동기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최건우가 그 소포를 뜯을 때의 표정을 생활관 안에서 가장 지친 순간들 속에서도 그 소포를 뜯을 때만큼은 최건우의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희망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임 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늘 격려해 주셨다더라고요. 시험 칠 때도 입대하기 전에도요. 그 말에 박건우는 문득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저 정문이 보였습니다. 윤지안이 박태준 준장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망가진 외투를 다시 어깨에 걸친 채로 박건우는 그 전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특공사령관 특수임무대의 대장. 그 아내가 남편 면회를 딸기 우유와 사탕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으며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건우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위도 권력도 아닌 것. 그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내용이 밝혀지면서 부대 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병들이 윤지안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충격이었습니다. 높은 계급이 주는 그 압박.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포 사연을 들은 장병들은 고요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넘게 신랑 곁에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돕고 부대까지 따라와 준 사람. 그 아내가 오늘이 정문 앞에서 외투가 찢어졌습니다. 게다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직책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이어서인지 장병들은 알 것 같았습니다. 최영호 상사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묵묵히 본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최건우 대위가 최건우를 희생양으로 삼은 일. 그 원인이 나이와 합격 이력이었다는 사실. 최영호는 군복무 30년 동안 동일한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본인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 그 본능이 군대 안에서 권력을 쥐었을 때 어찌 발현되는지. 최영호는 그 끝을 알았고 그래서 더 착잡했습니다. 최건우는 수사단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소대는 예상보다 빨리 변해갔습니다. 숨죽여 있던 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병들의 고개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묘한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윤지아는 그 소대 안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깥쪽에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알았더라도 윤지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윤지안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최건우와 마주하는 것, 그 남자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 유리 너머로 봤던 그 상처들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것. 그 일 말고는 현재 윤지안에게 절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박태준 준장이 윤지안의 곁에서 나직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윤지안은 묵묵히 동의했습니다. 이내 생전 처음 정문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군의료원은 소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비탈을 내려와 차도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낡은 규모의 병원이었습니다. 시설은 허름했지만 안쪽은 단정했습니다. 통로에는 백열등이 켜져 있었고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님에도 윤지안이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박태준 준장이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지아는 홀로 방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병실은 좁았습니다. 침대 2개뿐이었지만 옆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쪽 베드에 최건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윤지안이 문을 미는 소리에 최건우가 고개를 올렸습니다. 이내 멈칫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망가진 겉옷을 아직 입고 있었습니다. 머릿결은 빗물에 젖었다가 막 마르는 중이었습니다. 최건우는 그 상황을 마주하자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입원실이었고 윤지아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최건우의 표정을 봤습니다. 코앞에서 마주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좌측, 눈 아래쪽 멍은 퍼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3일은 된 듯 보였습니다. 입술 구석에 갈라진 자국은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목에는 긁힌 흉터가 있었습니다. 방어하려 생긴 흉터였습니다. 윤지아는 그 흉터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초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지아는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잠시 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최건우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윤지아는 아무 대답 없이 침대 옆쪽의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내 최건우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긁힌 상처가 남은 오른손. 윤지아는 그 손을 잡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상처를 건드릴까 염려되어 손목의 아랫부분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차가움 없이 오롯이 따뜻했습니다. 최건우는 그 따스함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당신에겐 숨기고 싶었어요. 윤지안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내 걱정할까봐 그랬던 거 알아요. 최건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지안이 2번 연속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 짧은 말엔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숨겼냐며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건우는 오히려 그 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너무 차분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신 코트. 최건우가 윤지안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터진 솔기 안감이 보이는 자리에서 최건우의 음성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놈이 그런 건가요? 윤지안이 긍정했습니다. 최건우의 동공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전부 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이 부대에 머문 탓에 윤지안이 얘까지 왔고 결국 옷까지 망가졌습니다. 최건우는 아랫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윤지안은 그를 보며 달랬습니다. 옷은 하나 새로 사면 됩니다. 최건우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윤지안의 2눈이 보였습니다. 굳건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 그 시선엔 이미 굳은 결단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건우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윤지안의 통화 한 번이 지니는 파급력과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는 이 좁은 병실 안까지 이미 널리 전해져 온 상태였습니다. 헬기 세대, 장군의 경례, 헌병대 연행, 마침내 최건우의 2눈에 물기가 서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부대에서 억눌러 온 것처럼. 그러나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소리칠 때 폭발한 감정이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윤지안의 손이 제 손목을 포근히 감싼 채였습니다. 그 온기 앞에서는 억지로 참아내는 일이 전부 무의미해졌습니다.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지안은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잡은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최건우가 오열을 토해내는 내내 윤지안은 가만히 앉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밝은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개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어둡던 하늘이 차츰 환해졌습니다. 창을 넘어온 맑은 햇살이 최건우의 침대 끝자락을 환히 비췄습니다. 긴 시간 뒤 최건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덕에 붙은 겁니다. 윤지안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시험이요? 임용고시. 윤지안은 잠자코 최건우를 응시했습니다. 이내 부드럽게 도리지를 쳤습니다. 틀렸어요. 오로지 당신이 해낸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라고 부추긴 건 나였어도 윤지안은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다시 시작한 건 당신입니다. 새벽 2시에 공부를 시작한 일이나 10번이나 고사장에 들어간 일 전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었죠. 눈물을 훔친 최건우가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혼자서도 잘 해냈을 겁니다. 아닙니다. 둘은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기싸움 같았으나 결코 언쟁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일한 곳을 향해 걸어온 동반자들이 나누는 소통이었습니다. 승패가 무의미한 담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한층 짙게 밀려왔습니다. 병동 내부가 환해졌습니다. 최건우가 천장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검사가 되면 뭘 할 건가요? 윤지안은 뜻밖의 물음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대답이 절대 아니죠. 최건우가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합격한 건 건우 씨니까요. 내가 뭘 바라는지보다 당신의 목표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죠. 최건우는 짧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긴 고민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미 온전히 깨닫고 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10년 넘도록 수험하며 지쳐 쓰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해준 단 한 가지 원동력이었습니다. 약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윤지안의 2눈이 고요하게 일렁였습니다. 선들,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고였던 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지아는 뺨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최건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는 거죠? 윤지안이 환히 웃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안 웁니다. 다 우는데요. 빗물입니다. 최건우도 씩 웃었습니다. 푸른 멍과 터진 입술로 활짝 웃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실 곳곳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환한 불빛과 봄볕 아래서 두 남녀는 그리 웃었습니다. 이제 창밖의 하늘은 온통 눈부시게 맑아졌습니다. 잿빛 먹구름이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틈을 깊이 채웠습니다. 아늑했습니다. 최건우의 이불 위로, 윤지안의 두 손 위로, 얼룩진 셔츠 위로 그 빛은 끊임없이 곱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지안은 팔목을 쥐고 서 있던 손을 가만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최건우의 상처 부근의 아픔을 피해서 아주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최건우는 그 손을 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윤지안의 손을 붙잡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 손 안에 늘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장 흙먼지 묻었던 시간들, 낡은 방 유리창 너머로 새어오던 흐린 불빛들, 9번의 불합격 통보. 그리고 첫 번째 합격 입대 전날 밤의 침묵 면회. 오던 오전의 빗소리 그 모든 게 다 지금 손안에 있었습니다. 따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추위가 끝났습니다. 꽃이 핀 후 최건우 대위에 향한 군 검찰 조사는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초반에는 단순 구타 사건으로 시작됐으나 조사가 길어질수록 그 범인은 커져갔습니다. 최건우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대 병사 7명이 더해서 피해를 고백했습니다. 일부는 몇 달 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최건우뿐이 아니었습니다. 최건우뿐이 덜한던을 베야서 설했습니다. 같은 부대 경사 7명이 더해서 피해를 고백했습니다. 일부는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건우 소령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적으며 중간에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잠시 멈출 때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또 다른 진실들을 이끌었습니다. 최건우는 마침 파면 처리됐습니다. 군사재판 처분이 내려진 날 부대 안은 고요했습니다. 소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을 짐작했고 어떤 이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느끼는 바는 같았습니다. 한 가지가 맞췄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게 확 달라졌다는 것. 장태환 중령은 그 후 상위 부대로부터 경위서를 요청받았습니다. 특수사령관이 면담을 왔을 때 돌아가라고 말한 것, 군 자체 문제라고 묵살한 것, 그 사실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장태환은 반성문을 쓰면서 한참 동안 펜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최영호 상사에게 옛 이야기를 꺼낼 때 최영호는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냥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자신에 알려준 단 한 가지의 것. 어떤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호 상사는 옛 사건 지내온 뒤 홀로 건의안을 냈습니다. 사병 휴게실 보수 관련 의견서였습니다. 아주 전부터 고민해온 부분이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글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건의안은 중대장을 지나 상급 부대로 전달됐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최영호는 쓴 사실 하나로만 만족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려야 할 때 알리는 것. 그 사실 군인이 가져야 할 법 중 하나라고 이번 사건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건우는 보름 뒤에 훈련소 돌아왔습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다시 제복을 입었습니다. 되돌아갈 날 아침. 의원 창밖으로 햇빛이 비쳐오고 있었습니다. 최건우는 겉옷 단추를 채우면서 힐끗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전까지 어둡던 구름이 완벽히 걷혔습니다. 봄철 완전히 온 것 같았습니다. 최건우는 구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복무가 끝나면 어떤 걸 할 것인지 벌써 정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던 날 숙소문 입구에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건우가 다가서자 한 명이 굵게 전했습니다. 수고했다. 부대 안에서 위아래가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동료라서 할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최건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위안됐습니다. 그 다음 부대 안에서 최건우를 대하는 눈빛들이 변해갔습니다. 연세가 많다는 것, 사법고시에 붙었다는 것. 그 사실 더 이상 괴롭힘의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반대였습니다. 부대원들 최건우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법 관련된들, 헷갈린 것들. 최건우는 아는 만큼 말해줬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솔직함이 병사들에게 몹시 와닿았습니다. 내무반 안의 온도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최건우가 없다는 현실, 이토록 많은 것들 바꿀 수 있다는 현실, 병사들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윤지아는 그 일이 지나간 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부, 사령부 사무실 매일 새벽 일찍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읽고 서명을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전혀 하나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무실 책상 한편에 달라진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최건우가 병동에서 적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적은 종이였습니다. 문자가 삐뚤했습니다. 오른손 관절이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글귀는 길지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가 와주어 다행이었습니다. 셔츠는 꼭 새로 사줄게요. 윤지아는 그 쪽지를 받은 날 저녁 오래간만에 일찍 귀가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홀로 먹는 식사였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넘기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 저녁이었습니다. 산들풍 불었고 나뭇가지 흔들렸습니다. 꽃이 다 피어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바깥을 쳐다보다가 아주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최건우가 법관이 되면 어떤 법관이 될지 윤지아는 알았습니다.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남자인지. 건축장에서 일하면서도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남자, 9번 넘어지면서도 단념하지 않았던 남자, 부대 안에서 다치면서도 아내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남자. 그 남자가 법관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윤지아는 그것을 아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해봐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든든할 것이라는 신뢰였습니다. 윤지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어설픈 글씨, 덜 나아버린 손으로 쓴 글씨. 윤지아는 그것을 살짝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종이의 질감 느껴졌습니다. 포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윤지안에게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외투는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외투는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수선 집주인은 고치기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솔기선 완전히 뜯겨서 이전대로 보완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요. 윤지아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세탁소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7일간 뒤 외투가 돌아왔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어깨 이음새 수선된 자리는 표가 났습니다. 처음 외투와 온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그 외투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채로 그냥 걸어뒀습니다. 어떤 것들은 온전하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부. 하지만 그렇다고 치울 까닭도 없습니다. 흔적이 남은 채로 그 자리에 놔두면 됩니다. 윤지아는 이처럼 여겼습니다. 외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찬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 그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서로 마주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윤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신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굳겨지지 않도록 내일도 바삐 출근해야 했습니다. 결제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보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내일도 모여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조급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이 봄바람 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밤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복은 권력을 과시하라고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이를 함부로 짓밟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무거워지라고 걸치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뜻을 잊은 채 힘을 휘둘렀고 누군가는 끝까지 침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큰 소리친 자의 위세가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한 사람의 책임감, 상처 입은 사람 곁을 끝내 놓지 않았던 진심, 바로 그것만이 끝내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한 장교의 오만이었고 끝내 증명된 것은 조용한 사람의 무게였습니다.